3.9장 역삼각함수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 1장 함수 단원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제한된 정의역에서 삼각함수가 역함수 존재하고 그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키면 찾을 수 있다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앞에 1장에서 배웠던 내용을 선생님 캡처해서 왼쪽에 붙여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의역을 제한시키면 우리가 역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각각 나와 있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코탄젠트, 시컨트, 코시컨트 이 총 6가지의 그래프를 정의역과 치역을 서로 바꿔서 y는 x에 대칭동시키면 이와 같은 그래프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역탄젠트와 역코탄젠트의 정의를 먼저 보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탄젠트 y가 x를 만족하는 요 사이의 값을 이렇게 정의하고 코탄젠트 y가 x가 되는 0부터 파이까지의 값을 이렇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역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기함수의 성질을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밑에 식을 보기 전에 오른쪽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현재 우리가 시컨트를 요 파란 색깔 요 두 그래프로 채택하고 있죠. 근데 교재마다 B 그래프랑 이 오른쪽 그래프 혹은 C 그래프랑 이 오른쪽 그래프 이렇게 선택하는 교재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재에서는 A를 선택하고 있는데 이때 A를 선택한다면 그 단점은 나중에 뒤에서 역시컨트 함수의 도함수를 구할 때 절대값을 써야 된다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A를 선택한다면 이와 같은 관계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식은 우리 또 앞에 1장 함수 단원에서 했었죠. 우리가 삼각형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고 길이가 1이고 x일 때 여기가 아크 코사인 x가 될 것이고 여기가 아크 사인 x가 돼서 이 두 개의 합은 2분의 파이다. 그걸 활용하면 이 식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관계식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a와 오른쪽 식을 선택해서 시컨트의 역함수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역사인 함수의 도함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정리 3번을 또다시 활용할 건데요. fx를 sin x로 두겠습니다. 이때 이 sin x는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정리에 활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정리 3번에 의해서 이와 같은 공식을 먼저 활용하겠습니다. 이때 fx가 sin이었기 때문에 f'은 코사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때 sin 인버스 x라고 안에 써줬습니다. 자, 이때 여기서 우리 정리 3번을 활용할 때 그 도함수의 함수값이 0이 되면 안 됐었기 때문에 이 말은 sin 인버스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면 안 되겠죠. 다시 이걸 다시 설명하면 x라는 값은 1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그 u의 범위가 1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코사인의 삼각함수 그 공식을 사용하면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sin 인버스 x라는 값이 양쪽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빠졌기 때문에 이 사이 값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플러스를 채택해서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사인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인의 사인 인버스 x를 제곱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는 역함수 성질에 의해서 x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x 대신에 어떤 미분 가능한 함수 u를 가지고 와도 똑같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u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sin 인버스 u의 도함수는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오른쪽에 체인룰을 사용해서 du, dx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음함수 미분법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우리가 y는 sin 인버스 x를 구하고 있으니까 이거의 동치인
sin y는 x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양변 x에 대해서 미분하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y에 dy dx가 곱해진 모양이고 오른쪽은 상수 1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dy dx를 구하기 위해서 코사인 y를 나눠줍니다. 이때 코사인 y를 나눠줄 때 코사인 y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럼 코사인 y가 0이 안 된다는 말은 결국에는 앞에서 여기서 했던 x가 뿔마 1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과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이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y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가 코사인 y라는 값이 양의 값을 갖기 때문에 플러스 루트 값을 채택했습니다. 여기서 sin y는 x라고 했죠. 그래서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라는 도함수 값이 앞에랑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함수 역탄젠트 함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리 3번을 활용하겠습니다. fx를 탄젠트 x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범위에서 프라임이 존재하고 그 값은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겠죠. 자, 정리 3번 공식입니다. 그 다음 f'이 시컨트 제곱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표현을 했고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시컨트 제곱이라는 값은 x 범위가 이렇게 될 때 항상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0이 되지 않아서 정리 3번을 쓸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컨트랑 관련되어 있는 성역함수 공식을 활용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탄젠트의 탄젠트 인버스를 전체 제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x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탄젠트 함수의 도함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면 이 도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정의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x자리 대신에 u가 온다고 하더라도 u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체인룰에 의해서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이 x의 범위는 y는 탄젠트 x에서의 x의 범위였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범위는 y는 탄젠트 인버스 x의 범위이기 때문에 역탄젠트 함수의 정의역인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즉 모든 실수에서 이 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역시컨트 함수입니다. 먼저 y는 시컨트 인버스 x로 표현하고 역함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좌변, 우변 x에 대해서 미분하겠습니다. 좌변 같은 경우에는 체인룰에 의해 시컨트 탄젠트 dy dx로 표현할 수 있고 우변은 상수 1입니다. 자, 그럼 dy dx로 표현하기 위해서 양변 똑같은 식을 나눠주면 시컨트 y 탄젠트 y분의 1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조건이 필요하겠죠. 실제 원래 시컨트 인버스의 함수는 1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값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인 범위인데 여기서 1을 제외해 주게 되면 양쪽 구간이 열린 구간으로 바뀌게 되고 열린 구간으로 바뀌게 되면 이 분모에 있는 값은 0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절대값 u의 값이 1보다 크다라고 한 게 1의 값을 제외해줘야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시컨트 y가 x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x로 바꿔줄 수 있고 탄젠트 y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 위에서 했듯이 범위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에는 탄젠트 값이 양의 값, 음의 값 두 가지 모두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뿔마를 둘 다 가져오면 돼요. 자, 그럼 정리를 했을 때 dy dx가 이렇게 정리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잠깐 오른쪽 그림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역시컨트 함수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점에서 그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양수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래 표현을 보면 x가 1보다 클 때는 플러스 값으로 나타내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 전체 값이 항상 플러스로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그럼 요거를 표현을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절대값으로 표현하면 간단히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오른쪽을 보면 마찬가지로 미분 가능한 함수 u를 가지고 온다면 이때 u의 범위는 x랑 마찬가지 1보다 클 때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역시컨트 함수의 도함수는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고 체인룰에 의해서 du, dx를 오른쪽에 곱해주면 된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3개의 역삼각함수, 도함수 구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 3가지 관계식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거는 선생님 앞에서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의 좀 제한점은 x가 양수일 때를 가지고 다루는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즉 양과 음의 모든 값을 다 가져도 똑같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1장에 있는 몇 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1점 몇 장에 연습 문제로 나와 있더라고요. 76번 문제였는데 우선 0보다 큰 범위에서는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1과 0과 마이너스 1일 때 성립함을 실제로 계산해서 보면 되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범위는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이때 x를 마이너스 a로 두고 a를 양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이 2분의 파이가 되면 되겠죠. 근데 앞에 있는 요 사인 역함수 마이너스 a 값은 기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사인 인버스 a가 될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이 항은 요걸 활용하면 되겠죠. 여기가 코사인 인버스 마이너스 a로 바뀌고 코사인 인버스 a로 바뀌어도 똑같이 파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 값은 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인버스 a가 되겠죠. 결국에는 이걸 다 더해주게 되면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어서 2분의 파이가 똑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항상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식들은 코탄젠트의 요게 항등함수가 되면 되겠죠. 요거를 보면 코탄젠트라는 함수가 사인분의 코사인이기 때문에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탄젠트 인버스 x분의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탄젠트 인버스 x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코사인의 탄젠트 인버스 x로 바뀌고 사인의 탄젠트 인버스 x로 바뀌겠죠. 그럼 요 식은 다시 탄젠트의 탄젠트 인버스 x로 바뀌면서 역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x 항등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증명을 하게 되면 요 3가지 식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특징이 지금 남아있는 이 3가지의 역삼각함수는 기존에 우리가 구했던 사인, 탄젠트, 시컨트의 역함수들의 부호만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도함수를 구하게 되면 기존에 구했던 역삼각함수에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넘어가게 되면 사인과 코사인, 그 다음에 역탄젠트와 역코탄젠트, 역시컨트, 역코시컨트 이렇게 2가지씩 쌍을 지어서 부호만 다르고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10장 관련된 변화율 단원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주어진 변수들을 포함하는 식을 세운 후에 이를 미분하여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변화율을 찾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한 변수의 변화율로부터 다른 변수의 변화율을 구하는 문제들을 관련된 변화율 related rates라고 합니다. 자, 요거를 문제를 풀기 위한 전략이 총 6단계로 나와 있는데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려라. 그리고 변수의 이름을 붙여라. 변수나 상수에 문자를 두라 이 말이겠죠. 그래서 보통 시간은 t로 둔다. 그리고 모든 변수는 t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고 가정하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수식적인 그 정보들을 써보는 겁니다. 어떻게 쓰냐 하면 문제에서 주어진 모든 수에 대한 조건을
자기가 정한 변수를 써서 이용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구하고자 하는 것을 쓰는 것입니다. 대개 변화율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도함수 형태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변수들에 관련된 관계식을 쓰는 것입니다. 보통 2개 이상의 방정식을 결합해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하나의 식으로 유도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째 단계는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입니다. 구하고자 하는 변화율에 관한 식을 그 다음에 풀어주면 되겠죠. 마지막은 계산한다. 알고 있는 변화율을 사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변화율의 값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예제 1번입니다. 예제 1번을 보면 현재 물이 원뿔 모양의 탱크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속도가 1분당 9제곱피트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탱크는 꼭지점이 아래로 향하도록 서 있고 높이는 10피트다. 그리고 밑면의 반지름이 5피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묻는 것은 물의 높이가 6피트가 되었을 때 그 수면이 얼마나 빨리 상승하는가, 즉 물의 높이가 증가하는 속력을 구해내면 되겠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라지 V, X, Y와 같이 문자를 줍니다. V는 시각 T분에서의 물의 부피를 말하는 것이고 X는 시각 T분일 때 수면의 반지름을 X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 시각 T분에서의 물의 높이를 Y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 주어져 있는 정보를 식으로 나타내면 현재 Y가 T일 때의 높이가 증가하는 속력을 구하는 것이고 dv dt는 9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V 같은 경우에는 원뿔의 부피 공식을 사용해서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v, y 말고도 x에 대한 식도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x와 dx, dt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x를 제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similar triangle, 닮은 삼각형을 활용해서 x를 y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y분의 x는 10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x를 2분의 y로 바꿔줄 수 있겠죠. 그럼 결국에는 v는 y에 관한 식으로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양변 t에 대해서 미분하겠습니다. 그러면 dv dt는 y 세제곱을 t에 대해서 미분하기 때문에 3y제곱의 dy dt. 그리고 여기서 대입할 수 있는 값이 dv dt가 앞에서 9였고 그 다음 y가 6일 때의 값을 구하고 있으니까 y 자리에 6을 대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 dy dt는 파이분의 1이다 라는 값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그 근사값을 0.32로 주어지고 있죠. 자, 그 다음 예제 2번부터 예제 6번까지는 지금 주어진 수업 시간 내에 스스로 풀어서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10장에 나와 있는 이 문제 중에서 시험 문제로 출제할 계획이기 때문에 꼭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3.11장 선형화와 미분 연산자입니다. 우리는 보통 복잡한 함수를 좀 더 간단한 모양으로 근사화를 많이 시키죠. 이와 같이 함수를 근사화시키는 것을 선형화라고 하겠습니다. 이때는 접선을 이용해서 그것을 많이 구하고 있죠. 자, 밑에 보겠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면 어떤 미분 가능한 한 점, 즉 여기서는 1,1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근방에서 점을 계속 확대시켰을 때 접선과 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첫 번째 그래프에서 확대 좀 더 시키고 좀 더 확대시키고 계속 확대시킬수록 직선과 비슷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정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형화 함수의 정의입니다. 자, 먼저 f가 a에서 미분 가능할 때
그 근사 함수를 lx로 표현하고 그때 접선식을 표현하면 됩니다. 이때 요 lx를 a에서 f의 선형화 함수다 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f를 l로 근사시키는 식을 뭐라고 하냐면 표준 선형 근사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x는 a에서만 지금 다루고 있죠. 그때 a점을 근사의 중심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정의를 보면 이번에는 미분 연산자에 대한 정의입니다. 첫 줄에 보면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하자. 그러면 미분 연산자 뒤에가 잘렸는데 미분 연산자 dx는 독립 변수이다. 그 다음에 미분 연산자 dy는 이와 같이 정의한다. 우리 dx가 독립 변수이면 dy는 x나 dx에 의해 결정되는 종속 변수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앞에서 우리 dy dx를 b로 생각하지 말자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3.11장에서는 만일 이 두 변수의 b의 값이 존재하게 되면 그것을 도함수로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아래 예제 4번 보겠습니다. 예제 4번에서는 만약 y가 이렇게 표현된다면 dy를 구하여라. 이때 dy는 뒤에 주어져 있는 이 fx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 미분 연산자 dx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b를 보시면 dy의 값을 구하는데 dy의 값이 x가 1이고 dx가 0.2일 때 dy를 구하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x가 1, dx가 0.2의 값을 똑같이 대입해주면 됩니다. 이제 미분 연산자의 기하학적 의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먼저 x를 a라 두고 dx를 델타 x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럼 x가 변함에 따라 대응되는 y의 변화는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x의 변화량에 따라서 접선 l의 변화량은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접선 l에 대해서 LA 더하기 DX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LA는 FA랑 같기 때문에 이렇게 전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은 것을 소거하여서 F'A DX만 남기게 됩니다. 즉 결국에 선형화 함수의 변화율은 미분 연산자 dy와 같아진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dy라는 것은 결국 접선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양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dx가 0이 아니라면 우리가 나눠줄 수 있겠죠. 0이 아닌 값에 대해서. 그러면 dy를 dx에 대해서 나눠주겠습니다. 즉 dy와 dx의 비가 계산했더니 결국에는 도함수가 되더라. 우리가 b로서 사용을 할 수 있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y는 f'x dx에서 y 대신에 f를 쓰기도 하는데요. 이때 df는 f의 미분 연산자로 정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분 연산자를 이용해서 근사값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주어져 있을 때 점 A에서의 그 값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FA가 얼마인지 내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A에서 조금 벗어난 A 더하기 DX로 점이 옮겨졌을 때 그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궁금하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DX가 델타 X일 때 이 값이 매우 작다고 가정해 보면 우리 앞에 그림에서 봤듯이 이 값이 매우 작다고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dy와 위에 있는 델타 y 값이 근사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fa 더하기 dx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값이 금방 dy와 근사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결국 fa 더하기 dx가 이렇게 변화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FA를 내가 알고 있고 dx가 작을 때 우리는 이 값의 근사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미분 연산자를 이용한 근사값 구할 때 오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하고 dx, 델타 x를 x의 증분, 변화량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f가 증가했을 때 실제 증가량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미분 연산자를 이용한 증가량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얼마나 근사한지 가까운지를 알기 위해서 그 두 개의 차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차를 이용해서 앞에 델타 x 빼기 뒤에 df를 빼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 밖에 델타 x를 묶어내주고 앞에는 델타 x 분의 하나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앞에 있는 이 식을 엡실론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근사의 오차는 엡실론 곱하기 델타 x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이 값은 사실 f'a로 수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앞에서 x는 a에서 f는 미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이죠. 자, 그럼 결국에는 델타 x가 0으로 가면 엡실론 자체는 0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그 오차 같은 경우에는 델타 x가 0으로 간다면 더 작은 값으로 0으로 수렴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x는 a 근방에서 y는 fx의 변화량을 한번 알아보면 fx가 a에서 미분 가능하고 x의 값이 a에서 a 플러스 델타 x로 변할 때 f의 변화량 델타 y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델타 x가 0으로 가면 엡실론 또한 0으로 간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앞에서 미뤄뒀던 연쇄 법칙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보면 fu가 u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이고 u가 x에 대한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했을 때 그 합성인 f 합성 g는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해야 한다. 이걸 증명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그 정의역에 있는 각 점에서 미분 가능해도 똑같은 동치 명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증명을 다시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g라는 것이 x0에서 미분 가능하고 f는 gx0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합성이 x0에서 미분 가능하고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해야 된다. 이것을 증명해 볼게요. 즉 정의역에 있는 각 점에서의 미분 가능성으로 돌려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델타 x를 x에 대한 증가량이라고 두고 델타 u, 델타 y 또한 그에 대한 u와 y의 증가량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1번 방정식, 즉 이 방정식을 말하는 거겠죠. 이 방정식을 활용해서 델타 u와 델타 y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델타 u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고 델타 y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엡실론 1과 엡실론 2는 이렇게 극한을 정리해 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델타 x를 우변에 묶어내주고 그 다음 밑에 거는 델타 u로 공통인수로 묶어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델타 x가 0으로 간다면 델타 u도 0으로 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델타 y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건데요. 위에 있는 델타 u를 여기다가 대입해 주게 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양변에 델타 x로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 델타 x분의 델타 y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게 약분이 되면서 분배 법칙에 의해서 전개를 해줬습니다. 그럼 여기서 델타 x가 0으로 가게 되면 엡실론 1도 0으로 가고 그 다음에 델타 u도 0으로 가고 또 델타 u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엡실론 2 또한 0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각각의 극한이 모두 0이다. 그럼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값은
델타 x분의 델타 y의 극한이랑 같아지는데 나머지가 모두 0으로 가기 때문에 그 극한은 요 값과 같아집니다. 즉 여기 u0 같은 경우에는 gx0이기 때문에 대입해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을 증명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변화량의 민감성입니다. df는 f'x dx라는 것은 우리가 x의 다른 값에 대해서 그 함수 값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x에서의 f'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변화량인 dx의 값에 따른 함수 값의 변화는 더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점 A에서 a 플러스 dx 근방으로 점을 옮겼을 때 우리 f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 변화량을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대 변화량으로 표현할 수 있고, fa를 나눠서 상대 변화량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변화량을 백분율로 표현한 것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밑에 예제를 보겠습니다. 예제 8번을 보면 우리가 우물의 깊이를 측정하고 싶은데 무거운 돌을 떨어뜨려서 그 바닥에 튕기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우물의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식이 이렇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측정하는 시간에서 0.1초의 오차가 생긴다면 이것은 얼마나 민감하게 차이가 되는지, 오차가 얼마나 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분 연산자를 구해보겠습니다. ds는 32t dt가 되겠죠. 요것에 미분을 하게 되면 자, 그럼 여기서 t가 만약에 2초일 때는 32 곱하기 2 곱하기 0.1을 하게 되면 6.4가 나옵니다. 그런데 t가 5초일 때 우물이 더 깊어졌죠. 그죠? t가 5초일 때는 그 변화량이 16이 되게 됩니다. 즉 우물의 깊이가 실제로 깊을수록 오차가 0.1이만큼 차이 나더라도 깊이의 근사값은 실제 깊이보다 더 큰 차이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